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 변수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변수는 워낙 기본이지만 엄청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개발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알아둬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더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제가 아까 메모장에서 막 설명을 드릴 때 자연스럽게 선언을 먼저 하고 초기화를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쓴다고 할 때도 사실 앞에 오는 게 선언이죠. 이만큼이 선언인 거고, 지금 뒤에 값을 넣는 이 대입 연산자까지 초기화를 하는 과정인 건데, 만약에 얘를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얘는 뭐였어요? 초기화죠. 초기화를 먼저 한 거고요. 그 다음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공간을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여기다 값을 넣겠대요. 지금 이거 상자를 만든 적이 없는데 이 상자에다 물건을 넣겠대요. 그럼 결국 바닥에 물건 버리는 거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실행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얘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읽어보면 이래요. 이거 우리 어제 봤던 거죠. cannot find symbol. 심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x, 변수도 심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변수 x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언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변수를 쓰려면요, 무조건 선언을 먼저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건, 선언을 먼저 하고 초기화를 나중에 하건,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을 하지 않은 변수는 못 씁니다. 불가능해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고, 일단 이건 합치죠? 한 번에 하죠. 자, 이러고 나서 x에 3을 넣어주고, 다시 x를 출력하겠다. 이거 한번 예상해보세요. 어쨌든 출력문이 두 번 쓰였으니까 콘솔에는 어떠한 결과를 두 번 보여줄 거예요. 두 개를. 근데 이 결과랑 예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얘는 실행을 시켜보면요, 5랑 3이 나왔어요. 그죠? 자, 왜 5랑 3이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5랑 3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이유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코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런 버튼을 실행을 시키는 이 런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조건 위에, 맨 위에부터 그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이렇게 하죠. 에이, 실행이 돼버렸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오늘도 안 될까요, 과연? 아, 오늘도 안 되네요. 제자리 컨트롤은 언제 고쳐질까요? 얘는 뭐야, 왜 살? 자, 이렇게 그냥 1, 2, 3, 4, 5를 순차적으로 출력한다고 했을 때 이거 당연히 결과 1, 2, 3, 4, 5 예상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오늘 처음 알려드렸어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걸.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될 거라는 걸.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넘버들이 갖고 있는, 숫자들이 갖고 있는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3이고 얘가 뭐 2고 얘가 5고 얘가 1이고 얘가 4다 이러면 뭐 나와요? 4, 3, 2, 5, 1 나오는 거죠.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니까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또 이래. 자,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대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금 여기는 공백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 이 안에가 실행이 됐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건 누구예요? 몇 번째 줄? 여기서?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뭐 하고 있어요?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했죠. x라고 하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고 하는 변수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5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실행되는 거 누구? 다섯 번째 줄. 얘 만나야죠. 얘 만났는데 얘 뭐 하고 있어요? 이 여기서 사용된 x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값이면 이때 값 x 뭐 들고 있어요? 5. 그래서 5가 출력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결과가 지금 다른 거지만.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5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가다가 누구 만나요? 이거 만나야죠. 일곱 번째 줄. 그럼 그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x, 아까 위에 네 번째 줄에서 만들어 놓은 x라는 공간 변수를 재활용하는데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그쵸? 변수 x 재활용을 해서 그 안에 뭐 넣고 있어요? 3 넣고 있죠. 그럼 이제 이 5라는 걸 갖고 있던 변수 x라는 공간에 5가 없어지고 이제 3만 남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진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드 누구 만나요? 얘 만나죠. 그럼 이때 x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값 뭐 들어있어요? 3. 그래서 5랑 3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보죠. 그러지마. 다시. 자, 여기다가 자, 이제 이거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5, 3 나오는 것까지는 알죠?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예상하시면 돼요. 이 결과는 네, 11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 한 줄 뭐 한 거죠? 네, y라는 변수,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y라는 변수 공간 또 하나 만든 거고요. x랑 다른, 별다른 공간이죠. 만든 거고, 그 안에 8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지금 이 코드 내에서 공간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죠. x라고 하는 공간 하나, y라고 하는 공간 하나, 이렇게 2개 있는 거예요. 값을 넣는 과정이 3번이라고 공간이 3개가 되는 게 아니죠. 자, 변수는 2개, x랑 y 2개 있는데, 이 y가 선언된 시점에 x의 값은 여기서 3이었죠. 그럼 얘는 3이겠네요. 일단 값일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y 여기 뭐 들어있었어요? 8 들어있었죠. 그럼 이거 값일 거니까 3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숫자 더하기 숫자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11이라고 하는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같은 공간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x랑 y 얘네는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르면 변수의 개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다면.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것까지 하죠.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답이 5, 6, 7이 나오겠죠? 그쵸?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보죠. 얘는 아주 잘 나옵니다. 5, 6, 7. 자, 변수 이름에 숫자가 사용이 됐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제부터 변수 이름 짓는 명명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명명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명규칙, 그리고 뭐 네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수 네이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자,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이거 이름 짓는 거잖아요. 네이밍도 그렇고.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전 지금 x, y, 뭐 x1 이런 거 썼죠. 이렇게 변수 만들어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근데 우리 앞으로 변수 이름 이렇게 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테스트 혹은 그냥 개념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A, B 뭐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는 있지만, 뭔가 이 변수를 가지고 진짜 뭘 데이터를 넣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절대 안 지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규칙이 있길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일단 애초에 불가능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수 이름은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일단 첫 번째예요.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x1은 됐죠? 근데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알파벳이 먼저 오고 뒤에 숫자가 왔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출력이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근데 얘는 숫자가 앞에 있고 뒤에 영어가 있죠. 이거는 색깔부터가 뭔가 다르죠. 얘는 실제로 에러가 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뭐라고 해요. 얘가 뭐라고 하는 위치가 네 번째 줄이죠.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뱉고 있는 메시지는 얘가 이제 여러가지 메시지를 뱉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 변수 네이밍을 할 때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딱 보시면 느낌 올 거예요. 변수 이름이 11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한테 5를 넣겠대요. 아까 우리 봤었죠? 저기 이거였나?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얘기하면서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값으로서 활용이 됐다면 이 자리가 5라고 남을 건데, 그럼 5에다가 3을 넣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X 숫자를 알파벳 뒤에 위치시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실제로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아예 불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 이렇게 써도요, 얘를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얘는 6을 뱉어요. 왜냐면 변수 이름대로 활용을 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숫자로 시작하지만 않으면 되고요,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변수 이름 짓는데 아예 불가능한 건 없는 겁니다. 이거 두 개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불가능한 것, 이렇게. 자, 근데 제가 불가능한 거를 따로 이렇게 짚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요, 그 누구도 나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 변수는 데이터를 담기 위한 공간이었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넣기 위한, 담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특정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 특정 값이
어떤 값으로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게 관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x라는 걸 계속 썼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 x를 나이로 쓸 거야 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나이로 쓰려고. 자, 그러면 어차피 나이로 쓸 데이터면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똑같이 변수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x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부가적인 설명, 이 설명을 해야만 우리가 이 데이터의 특정한 원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목적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럼 얘는 설명 없어도 얘 뜻 자체가 나이잖아요. 아, 그럼 이 데이터는 나이로 쓰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걸 안 했을 때 불가능하고 안 되고 에러가 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필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쓸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 변수 이름을 그 특정한 목적에 맞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바뀐다고 해도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이제 실수형 타입으로 플롯이라고 하는 애를 봤는데, 얘를 뭐 자주 쓰진 않겠지만 얘를 age가 아니라 뭐 키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실수니까 한 180.5. 자, 이 데이터가 누군가의 키로서 활용이 됐다라는 걸 설명을 들어야만 아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뭐 A, 그럼 이 180.5라는 180.5라는 데이터가 도대체 뭔데? 설명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게 사용된 곳에 가서 코드를 뒤져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개발은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협업을 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변수 이름을 다 이딴 식으로 지어놨대요.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내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야만 이 데이터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내 일하는 시간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일하기 싫겠죠. 우리는 그런 개발자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변수 네이밍을 할 때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실무를 하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고충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이 아니라 물어봤을 때, 실제로 했었던 설문조사예요. 했을 때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개발자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 변수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목적을 잘 나타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신중하게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남을 위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이걸 잘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제 짠 코드 완벽하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나겠죠? 오늘 그 내용 또 뒤집어 까보면서 거기서 수정하고 하려면 이름 안 지어져 있으면 저도 매일매일 분석해야 돼요. 본인도. 근데 애초에 처음 변수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변수 이름 짓는 거. 이 변수 이름 짓는 거를 잘 하시면요, 사실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배우게 될 클래스 뭐 혹은 메서드, 이런 애들도 결국 이름을 우리가 다 지어줘야 돼요. 이런 애들도 이름을 짓는 원리 똑같습니다. 변수랑 똑같아요. 우리가 사용될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나타낼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변수 이름 지을 때 지금부터 우리 변수 배웠으니까 앞으로 쓸 거죠. 그때 최대한 본인이 변수를 만든다면 내 목적에 부합한 변수 이름으로 지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은 일찍 들을수록 좋아요. 변수 이름 짓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얘는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네임 규칙에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할게요. 변수 네이밍에서 변수 네이밍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아직 이따가 아까 잠깐 얘기만 나왔던 스트링이지만 그냥 봐주세요. 여기다가 어떠한 변수명을 넣을 건데, 이 변수명이 뜻하는 목적이 작성자명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넣었대요. 자, 작성자명.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라이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굳이 좀 세밀하게 해야 돼서 라이터 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대요. 만약에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라이터 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죠. 단어가 애초에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쓸 건데, 이렇게 묶어서 쓸 건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헷갈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카멜표기법이었나? 변수 네이밍 변수 명명규칙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표기법까지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검색을 해보시고, 저는 지금 저 상황을 보여드릴 거니까.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카멜 표기법인데, 거의 모든 개발자가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90% 이상은 다 카멜 표기법을 사용을 해요. 얘는 뭐냐? 단어가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될 때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이 상황에서 이 n을 대문자로 써주겠다 이겁니다. 이러면 writer, name 명확하게 끊어 읽을 수 있죠. 이게 카멜 표기법인데, 변수 이름 지을 때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이거 말고도 자, 언더바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첫 글자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 대문자 이거 하나랑 언더바 이거 두 개만 아시면요, 다른 표기법은 사실 거의 쓰는 거 없어요. 이거 두 개만 잘 아시면 돼요. 나중에 클래스명 지을 때 그때나 이제 이 밑에 나오는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하는 예를 쓰지만, 그 전에 변수들은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언더바로 구분을 짓거나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거나,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변수 네이밍 할 때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 생겼죠? 그걸 잘 신경을 쓰시면서 변수 네이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배웠으니 어제 배운 출력과 변수를 좀 많이 섞어가면서 한번 새로운 걸 해보죠.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부터 해보자. 자,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 O 나온다는 건 다 예상이 가능하시죠 이제?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건 뭐 나올까요? 자, 돌려보기 전에 한 번만 짚어볼게요. 쌍따옴표가 있고 쌍따옴표로 닫혔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문자죠. 문자는 출력문 안에서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역/n 같은 특별한 시스템 키워드 제외하고는 다 그냥 문자 있는 그대로 나왔죠. 이게 그냥 문자잖아요. 특별할 거 없는 애잖아요. 그러면 x 콜론이라고 하는 문자가 일단 나올 거고요. 얘 뭐예요? 숫자 5죠. 문자랑 숫자 더하기 하면 얘 어떻게 된다고요? 문자로 변환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어 붙어지겠네요. 이 실행 결과가 x 콜론 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사용된 이 땡땡이 콜론이에요. 콜론. 우리가 여기다 찍는 얘는 반쪽짜리 콜론이라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콜론입니다. 그래서 뭐 땡땡 콜론 같은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x 땡땡 5 나왔죠. 자, 얘는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 이 x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죠. 그럼 값이잖아요. 여기 5잖아요. 결국 아까 쓰여져 있던 이 5랑 지금 사용한 이 x나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아 참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런 식이 있다고, 이런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요, 얘는 컴퓨터가 어떤 순서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냐면, 일단 변수가 있죠. 이 변수가 사용이 됐는데 여긴 값으로서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를 일단 값으로 치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연산이 있으니까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변수가 어떤 수식에 사용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코드 내에 사용이 됐으면 그게 값으로서 사용이 된 거라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변수들을 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치환을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연산을 해요. 그럼 얘 5로 치환이 됐으니까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어 붙는 거고, 그럼 이거 나오는 거고, 이래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x:520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나왔죠. 자, 얘는 어떻게 연산이 된 거겠어요? 제가 뭐부터 한다고요? 일단 변수를 값으로 치환한다 그랬죠. 그러면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네요. 자, 이거를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건데, 자, 연산이 지금 2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덧셈이 2번이죠. 얘도 덧셈이고 얘도 덧셈이에요. 누가 먼저예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누가 먼저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먼저 되겠죠. 그럼 이거부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하면 문자 되고 합쳐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연산 또 만났죠. 이거 하면 문자 더하기 숫자, 문자 되고 더해지고, 그죠? 자, 이거를 좀만 더 하고 검색할 키워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검색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나고 나서 검색을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검색하고 여러가지 글들을 읽으시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진짜 베이스 기본적인 것들이고, 응용이나 활용 같은 부분은 검색을 통해 많이 얻어갈 수 있으니까 꼭 검색을 해보세요. 일단 몇 개 더 하고, 자, 그러면 같은 덧셈이니까 앞에 있는 게 먼저 돼서 얘는 문자 더하기 숫자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자 더하기 숫자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자,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괄호가 쓰였기 때문에, 괄호가 먼저 되면 얘는 문자 더하기 숫자인가요? 아니죠. 숫자 더하기 숫자인 거죠. 그럼 이 연산의 결과가 25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괄호가 끝났으니까 문자 더하기 숫자를 해서 x 땡땡 x 콜론 25가 나오면 우리가 예상한 결과겠네요. 그 예상이 맞습니다. 괄호는 먼저 연산을 해요. 이건 수학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똑같은 거예요. 괄호가 들어있으면 괄호를 먼저 연산합니다. 자, 그러면 괄호는 오케이, 알겠어. 괄호는 좀 특별한 거였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제가 별표를 썼죠. 이거 어떤 의미예요? 곱셈이죠. 네, 맞아요. 곱셈이에요. 자바에서도 똑같이 곱셈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코드 내에서는 곱셈으로 사용이 되는데, 자, 이러면 얘가 먼저 될까요? 얘가 먼저 될까요?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당연히 곱셈이 먼저 되겠죠. 자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x 콜론 100이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연산자가 여러 개 사용이 됐을 때 이 연산자가 가지는 우선순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자료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거 그냥 골라서 보면 돼요.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냥 이런 거 하나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덧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몇 번이래요? 4번이죠. 곱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몇 번이래요? 3번이네요. 아까 우리 중간에 썼던 괄호 여기 있죠. 몇 번이래요? 1번이죠.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다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실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연산을 마주하게 되면 자바 코드 내에서도 복잡한 연산을 다루게 될 텐데, 연산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면 이런 거 하나 검색해 놓고 띄워 놓고 보면서 아, 얘가 먼저 되겠구나, 얘가 먼저 되겠구나 판단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산을 해나가면 돼요. 연산을 해나갈 때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끊어서 보여드리죠. 이거 치환됐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부터 할 거니까 이거 문자로 치환되고, 그럼 이거 더해지니까 이렇게 잘 붙을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잖아요. 실제로 연산이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본인이 나 연산 하나도 안 헷갈려, 나 정말 잘해, 그럼 그냥 하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처음 배울 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방식을 쓰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이러면 익숙해졌을 때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 확실하게 알고 쓰는 거니까. 이거 연산자 우선순위 검색 꼭 해보시고요. 그러면 얘가 아마, 잠깐만요, 있을 텐데. 내 수업 페이지 어디였지? 아, 여기 있구나.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구축을 해보시면 밑에 변수 밑에 문제 2개가 생겼어요. 이거 2개 이제부터 풀어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2문제 푸시고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 자유롭게 하시면서 수업은 9시 10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플러스 문제 풀어보시는 것까지 시간 드린 거니까 잘 활용해서 진행해 주세요.